괴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어떤? 우선은 괴물하면 떠오르는 단어부터 네. 생각을 해보다가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뭐 생각이 나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이제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이제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네.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제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네. 제임스 펠런이라는 제임스 펠런. 뇌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네.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네, 시키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응.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과학자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과학자. 아 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네.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아.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를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네.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네.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일련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네. 아.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아니,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아니,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모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머머머. 이제 전전두 피질 안화 네. 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하지 것들을 않아요. 나타내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감정, 동요가 예.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네.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네.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네. 네. 이것이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 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네.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네.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마오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근데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워리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예.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네.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 저하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네.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들었는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이었잖아. 또 이게 더 위험한 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이러면서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 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네.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냥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나는 좋아서 난 그게 잘 풀려났어. 난 악한 일이 평범한 아니고 사람이야. 장난이야. 뭐 장난이었어. 근데 우리 교수님 해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할 수밖에 있죠. 없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예, 거네.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이렇게 약을 배달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약로원도 가고 네. 장애인 수용시설 약 배달도 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땐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 애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환경이 거예요.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유머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난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그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네.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 뭐냐면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이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모르는 거예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말하자면, 이해하는 예.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네.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여성은 1%, 남성은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아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네, 있을 수가 그 중에서 있는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네.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예, 예.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에는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본인. 아 전시에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네.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것들이 있다. 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털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예.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무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자는 거죠. 아.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예, 제거하고 예.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류는 정말 많은 존재를 괴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 뭐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노예, 또 다른 인종,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폄하했던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인류가 이렇게 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괴물들을 인류 안으로 계속해서 편입시키면서 이해해온 역사다. 이렇게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저건 괴물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저분 같은 경우가 그런 노력의 어떤 단초를 보여주신 거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 그 흑역사 가운데 과연 어떤 게 가장 흑역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질문을 듣자마자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너무나 그 답이 뻔해서 떠올랐다가 그걸 해야 되나 했었는데 바로 히틀러거든요. 처음에 떠올랐던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제 죽이고 괴롭히고 해왔지만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이 현대에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을 아주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서양의 문명에서 나타났으며 이 독일 민족 전체는 도대체 무엇에 쓰였던 것일까? 네. 독일 사람들 그러면 우리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 네. 그렇죠. 사실은 합리적인 저희가 사람들. 알기로도 독일은 수많은 철학과 과학의 산지. 제가 연구하는 양자역학도 독일에서 탄생을 했고요. 그렇게 과학의 국가인 이 과학의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까? 우선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일단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요. 이 전쟁이 좀 특별했던 것은 이 히틀러는 독일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그 목표하에 각 민족마다 어떤 서열이 있어서 제거돼야 될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 서열 안에는 특히 이제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 그 없어져야 될 대표적 민족이었고 그래서 점령지에서의 그 가혹행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대인이 무려 600만 명이 이제 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주 큰 전투가 있을 때조차 하루에 10만 명이 죽으면 이건 엄청난 사실 비극이에요. 실제 1차 세계대전 때 하루에 최악의 사상자가 나온 게 10만 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피가 강을 이루고 눈에 보이는 땅 전체가 시체로 뒤덮였다는 끔찍한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 60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우리가 웬만한 감각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유대인만 죽인 건 아니고 사실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죠 주로 슬라브 전체를 다 우크라이나 지역이 곡창지대거든요. 네. 곡창지대의 저 곡식은 독일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곡식이기 때문에 최종적 목표는 슬라브인을 다 죽이고 그 자리에 독일인이 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히틀러가 추구했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련의 점령지의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많이 죽여요. 얼마나 빨리빨리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차를 옮길 수 있는지 열차 아까 시각표를 다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여서 그 시각표를 디자인하고 가장 빠르게 이들을 죽이고 소각하기 위해서 지방이 많은 여성을 시체들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남자를 까는 게 더 빠르다. 이것 여기 수많은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랐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를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려고 그래요. 일단 먼저 히틀러라는 개인을 한번 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가. 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우선 히틀러라는 사람의 개인을 보자면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히틀러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관이었어요. 세관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폭력을 막 저지르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히틀러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하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고 근데 어린 시절 히틀러는 공부도 못하고 약간 문제아였고 학교에서는 본인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 했다 그래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 있지만 화가를 만드는 그 아카데미에서 2번이나 이제 거부하게 되는데 그 이후 스틸러의 삶은 그냥 무의도식하게 돼요. 허풍이나 치면서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난 미래의 화가야 하면서 심지어는 중간에 이제 영장이 나오는데 군대 가라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녀요. 도망다니지만 또 오스트리아를 떠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제법 있는데 그 유산을 24세에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24세까지 오스트리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4살이 되자 돈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떠나죠. 그러니까 사실 군 문제 때문에 떠난 거죠. 지금까지에서는 전혀 삶의 변화가 앞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갔으면 히틀러는 정말 역사의 이름은커녕 그냥 찌질한 사람의 하나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히틀러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이 히틀러에게 기회를 줘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 전쟁은 독일 민족
민족주의를 내건 전쟁이거든요. 독일 민족, 슬라브 민족, 민족과 민족이 충돌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히틀러는 이 전쟁을 정말 반겼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군대 안 가지고 도망다녔잖아요. 본인이 자원 입대를 해요. 독일의 자원 입대를. 독일 사람도 아닌데 독일 군대에 정의감에 불탔고 정의감에 불타서 자원 입대를 하게 돼요. 당시 히틀러는 연락병이었대요. 총알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 전방과 후방을 직접 오가면서 그 전력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연락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여 1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는 철십자 훈장을 2급, 1급에서 각각 2번을 받아요.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난 독일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겠죠.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학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네. 이 혼란이 사실은 히틀러에게 기회가 돼요. 이 찌질했던 히틀러지만 군대에서는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줬잖아요. 군인이었던 히틀러에게 하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히틀러를 노동자 사회당에 투입을 하는데 뿌락치로 보낸 거예요. 아, 예. 가서 이제 동태를 파악하고, 거기 갔던 히틀러가 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 막 떠들 거 아니에요. 뭐 정치는 이래야 된다, 뭐 노동자는 이래야 된다. 원래는 조용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떠든 거예요. 열변을 토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 뿌락지로 들어가서 관찰만 하려고 하다가 못 참고. 도대체 말이야, 이런 엉터리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지금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되게 말을 잘하네. 그래서 곧 여기서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때 주목을 받아서, 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 와봐. 또 딴 데 가서 또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대중선동가. 그렇죠. 대중선동가가 돼가는 거죠. 사실 히틀러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잘한 건 이거 하나예요.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너무나 천부적이었고, 이거 하나만큼은 히틀러가 가진 능력이었던 거죠.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들고서 그냥 읽는 거죠. 중간중간 읽으니까 다 재미가 없고 다 딴 생각하다가 끝나면은 와 박수치고 이런 상황인데, 히틀러만 올라가면 모두가 불이 막 타는 거야. 막 열정에 불타게 되죠. 이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막 고양돼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다 일어나서 만세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은 단순할 것. 그렇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1개, 2개고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 분노의 대상을 정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저번 시간에도 작가님께 말씀하셨던 혐오의 감정을 입혀주면 돼요. 이게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 뭔가 불평감을 주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지적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갈 거죠. 바로 지금 우리 정권의 저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있었는데 지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뒤에서 다 농간을 쳐가지고 우리 국민과 군대를 분열시키고, 히틀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2개의 사건이 있는데, 전쟁에 진 이후에 협정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협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땅을 뺏기고, 그 다음뿐만 아니라 엄청난 배상금을 이제 물라고. 근데 그 배상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어요. 당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독일은 붕괴된 상태라서 돈을 뭐 주기는커녕 지금 이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너희 줄 때까지 우리가 너희 땅을 점령할 거야.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너희 배상금 줄 때까지 우리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독일 국민이 정말 완전히 막 치는 거죠. 야, 이걸 독일 군인이 그냥 막고 있냐? 싸워야지. 우리 정부는 뭐 하나?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이제 히틀러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킬 절호의 시점이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계속 나오겠지만 히틀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 정치적, 역사에 대한 뭐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연설은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쭈뼛거리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죠. 시원치 않게 기획되고 그냥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은 쿠데타는 진압당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게 기회가 돼요. 사실은
사실 반역자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뭐 엄청난 중벌을 받는데. 보통은 이걸로 끝나죠. 정치 인생이 끝나게 돼야 되는데 쿠데타에 실패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재판이 진행되죠. 이 재판을 이용하죠. 거기서 또 언변이. 그래, 이거 내가 다 주동한 거야. 내가 다 한 거고 나는 새로운 독일을 원했고 지금 봐봐. 이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나한테 권력을 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러자 오히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아,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막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개판이 됐는데 쿠데타가 마음속으로는 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했는데 자기를 인정했어. 인정하고 난 후회하지 않는다. 저게 저건 나의 동지죠. 결국 법원이 결국은 여기 극형 같은 걸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5년형을 선고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전국에서 텐레터와 꽃다발이 수북히 쌓이고 간수들이 큰 방을 마련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히틀러는 5년을 다 살지 않고 1년 9개월 만에 나와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히틀러가 놀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요. 책을 써요. 아, 그게 나의 투쟁인가. 그게 나의 투쟁이죠. 나의 투쟁. 아, 예. 그 책이 사실은 이후에 이제 모든 이 히틀러의 악행이 일어날 때 근거로 삼았던 법전이 바로 나의 투쟁이에요. 인류 역사상 인쇄물로 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두 권의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악마의 망치죠. 마녀의 망치하고 이 두 권의 선생님. 나중에 독일의 모든 가정에 한 권씩 읽게 되고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독일에서는 나중에 성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정말 편견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미화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교양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책을 사람들이 보고 그 책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대담한 거짓말일수록 사람들은 더 잘 믿는다. 어쨌든 히틀러한테는 그 쿠데타 시도가 자신을 전국구 스타로 만드는 계기가 돼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히틀러를 총통의 자리로 보내게 되는데 1929년 10월 뉴욕의 증시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죠. 당시 독일도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데 사실 이런 위기에 봉착하면은 할 일이 많거든요. 뭐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줄이고 그다음에 임금을 뭐 세금을 높이고 이런 많은 정책들을 해서 이 위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하려면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근데 의회에서는 뭐 이걸 논의하긴커녕 맨날 파당 싸움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이걸 놓쳤을 리가 없잖아요. 거대한 대중 집회를 열어서 이거 봐라 무능한 정권이 오늘도 또 분명 법안 통과 못하고 서로 지들끼리 싸울 거다 막 하면서 선동을 하자 나치에 대한 인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동 안엔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 사이에 실제를 껴넣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게 사실을. 사실 이 위기가 터지기 직전만 해도 나치당에 대한 지지율은 2% 근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위기를 통해서 2%였던 나치 정당이 20%로 확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게 40%가 되고 그쯤 되자 이제 총리가 되죠. 막 총리가 된 히틀러는 이제 수많은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긴급한 상황에 있다. 일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언론, 집회, 결사 이런 자유 다 일단 무시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불과 한 1년 반여 동안 수많은 법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정당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하는 신당 창당 금지법,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독재에 대한 기반을 다 준비해놨네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이 이게 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싶으면은 그래? 국민투표할게. 국민투표를 해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할 때 또 엄청난 선동을 하고 또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엄청난 지지를 또 해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평소에 저거 너무 너무하는 거 아니야 했다가도 통과되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거를 등에 업고 계속 지지율을 높여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대통령직까지 다 겸직하면서 총통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총통이구나.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총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결국은 이 독일이 위기에 처하는 것이 히틀러에게 아주 행운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돼요. 그 역시 정말 평범하고 아니면 평범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일 텐데 왜 그는 갑자기 리더로 보이게 되고 거의 우상화될까? 이 작업을 우리는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항상 그것이 문제죠. 유태인을 학살하는 것도 우리는 맨 마지막에 가스실 얘기만 다 알고 있는데 정권을 잡은 건 32년이잖아요. 가스실 얘기는 40년이기 때문에 10년의 갭이 있어요. 그 1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괴롭혀서 결국 학살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민권을 박탈, 시민이 아니면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다음에 공직자를 다 쫓는, 그러니까 공직에 못 나가요. 그러면 일단 공무원들부터 실업자가 돼. 하지만 새로운 직업은 가질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쓰레기 청소만 가능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얘기하거든요. 불결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체포에 가면은 일부러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 사용하게 해요. 그럼 그 안이 똥오줌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둬요.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를 격리시키고 캠프에 보내고 조직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 별을 달게 하잖아요. 네. 별을 단 사람들은 누가 때려도 괜찮아요. 길을 가다가 막 수염을 뜯기기도 하고 경찰력이 보호하지 않아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계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미 학계에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이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었고요. 양제카가 만든 수많은 과학자들 다 유태인을 안 찾기가 어려울 만큼 유태인이 많아요. 특히 이 물리학의 역사에는 유태인 천지이고 파인만도 유태인이었고요. 다 유태인들인데 이들을 다 제거한다 그러자 만세를 부르는 거죠. 자리가 생기죠. 지금 계약직 연구원으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출근하는데 학생들이 돌 던져요. 유대인 떠나라 돌 던지고 위대한 철학자 이런 책들을 다 모아다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베를린이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독일 각지에서 해요. 나의 투쟁의 정신에 따라서 아리아인을 병들게 하는 철학을 만든 지식인들의 책들을 다 불태워야 한다. 민주주의고 투표를 하고 과학을 발전시킨 합리적인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을 박멸해야 되는 종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단지 생각을 약간 바꿈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사람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위험하다. 저는 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독일이 문명화된 나라 그리고 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도 그걸 믿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뭔가 나쁜 짓을 국가가 저지르고 있다고 들어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 누군가가 개인의 일탈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국가적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생각해요. 매번 이렇게 독일 총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유태인 묘지에 가서 헌화하고 사죄하잖아요. 오늘 천천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누구 한 명의 일탈이나 광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독일 국민들 전체가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는 거가 오늘 제가 들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과의 의미는 히틀러를 대신해서라기보다는 독일 전체 국민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사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여져요. 그게 사과의 의미도 있겠지만 기억하는 의미도 큰 것 같아요. 이런 상징성이 있고 이것은 인류가 저지른 정말 우리의 흑역사였고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기억해야 된다. 그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이거 하는 내가 거예요?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